자, 이게 사진을 한번 네. 보시고 누군지 한번 맞춰보세요. 조선 황실 네. 모습이 아닐까 네. 추측을 해보는데. 저는 국사책에서 저 가운데 계신 분을 본 것 같아요. 누굽니까? 고종 황제. 정답. 가운데 계신 분이 고종 황제시고 네. 그 옆에 이제 남자들이 고종 황제의 아들들. 그래서 영친왕, 옆에 순종, 바로 순종의 아내, 즉 고종의 며느리라고 할 수 있는 네. 순정효황후가 있고, 자, 이 마지막으로 맨 끝에 지금 아우 귀여운 아이 하나 있죠. 예. 이분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데요. 그분이 누구죠? 귀여워. 너무 귀여운 공주님이네요, 공주님. 예, 공주님. 누구시죠? The Last Princess. 네, 마지막 공주. 제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가 바로 비운의 황녀 덕혜옹주의 인생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맞습니다. 황녀. 맞습니다. 이제 이 덕혜옹주가 태어난 시점부터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덕혜옹주가 태어난 그 연도는 1912년생입니다. 12년생. 아, 그러면 요 시대가 어느 시대일까요? 그러니까 일제 시대 아닙니까? 맞습니다. 일제 강점기. 일제강점기. 정확한 그 용어는 일제 강점기라는 표현을 요즘 쓰고 있는데 1912년에 덕수궁에서 태어나요. 네. 이때 그 아빠가 누구였냐면 아까 보셨지만 고종 황제. 고종 황제예요. 네. 고종 황제 이때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몰라요. 소리. 연세라고 하면은 일단 나이가 좀 한 50대는 지났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렇죠. 네. 놀라실 겁니다. 왜요? 이때 고종의 나이가 네. 환갑이에요. 환갑인데 늦둥이를 보신 거예요? 지금도 힘든 거 아니었죠? 와, 역시 그러니까요. 황제시네요. 그러니까요. 대단하시네. 늦둥이에 또 고명딸이 고명딸이에요. 고명딸이 뭐예요? 고명딸은 뭐냐면 정말 뭐 아들 쭈루룩 있는데 네. 오로지 딱 딸 하나 있어요. 딸이 엄청 귀한 집이에요. 너무너무 그냥 귀여움 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죠. 진짜 사랑받으면서 크셨겠다. 슈퍼 사랑을 독차지했겠네요. 그렇죠. 딸바보 고종 첫 번째 이야기. 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교육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또 이게 교육열이 또 셉니다, 이 고종이. 근데 황제의 딸인데 밖에 나가서 교육시키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부담스럽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유치원이 좀 필요했던 거예요. 네. 네. 어떻게 했을까요? 설마 네. 유치원을 만드나요? 아, 예, 유치원을 만듭니다. 아, 진짜요? 아니, 역시 클래스. 아빠가 유치원 만들어줬대요. 저는 제가 만약에 유치원 만들면 현행법 위반입니다. 제가 저 교사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유치원을 요구하네요. 이제 유치원을 이제 만들었어요. 거기가 이제 덕수궁 안에 준명당이라는 곳이 있어요. 네. 예. 황실 최초의 유치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세워진 거예요. 네. 이게 얼마나 이 고종이 이 딸을 사랑했냐면 사실은 그 거처 침소 네. 있잖아요. 침소하고 준명당 사이가 한 150m밖에 안 돼요. 그냥 걸어가면 돼요. 네. 근데 항상 아침에 가마를 태워가지고 혹시 넘어질까 봐. 진짜 대단하네요. 그 짧은 거리를 가마를 태워서. 아니, 근데 딸이 한 명이라서 그냥 뭐 과외 선생님을 붙여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또 재밌는 얘기가 유치원을 혼자 다니나? 아니요. 친구들이 있어야죠. 친구들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혼자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냐? 그러면 강제 징집해라. 영유아들 다 징집해요. 대신들의 뭐 손녀라든지 친구들을 붙여주셨구나. 붙여준 거예요. 어머. 그리고 우리 아빠 고종 걱정이 또 많습니다. 근데 걱정이 좀 생각보다 많으신데 너무 많으신데요? 이건 좀 굉장히 실질적인 걱정이에요. 호적 문제. 호족이 뭐죠? 근데 당시 지금 일제 강점기잖아요. 네. 황실이 일본 황실 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식민지가 됐기 때문에 그 황실, 일본 황실 그 계보에 덕혜옹주를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올려야 되는데 이 덕혜옹주의 아킬레스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그 어머니예요. 그 어머니가 귀인 양씨인데 네. 이 어머니가 소주방 출신이에요. 소주방이 뭐예요? 소주? 소주. 아니야? 소주 농사. 네, 그럴 줄 갑자기 알았어요. 얼굴이 또 밝아지셨네요. 네, 그럴 줄 알았어요. 나 혼날까봐 나도 입 가만히 다물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그 소주 만드는 곳은 아니고요. 이곳은 그냥 허드렛 일을 담당하는 그런 공간이에요. 뭐 어떻게 보면 음식 같은 것도 담당할 수 있고요. 주방이군요. 예, 그러니까 엄마가 천민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일본 황실에서 천민 출신의 핏줄이 흐르고 있는 아이를 황실에 입적 못한다. 우리나라 일을 왜 자기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그렇죠. 간섭했어. 아니 왜냐면 일제 강점기 식민지가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구조상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고민하다가 머리를 씁니다. 조선 총독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식민지를 다스리는 기구입니다. 그 총독 데라우치 총독이 있었는데 그 총독을 덕수궁으로 불러요. 불러가지고 뭐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정치적인 이야기 하겠죠. 네. 지금 뭐 일제가 시작됐는데 뭐 어떻게 좀 잘해주시오. 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근데 우리 좀 한번 좀 걸읍시다.라고 해서 이 총독을 데리고 150m를 걷습니다. 느낌이 오시죠? 150m면 딱 거기잖아. 유치원 쪽으로 가시는군요. 그렇죠, 네. 그렇죠. 유치원 쪽으로 간 거예요. 중명당을 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덕혜공주가 중심이 돼가지고 막 놀고 있을 거 아니에요. 딱 보면서 그 총독한테 저기 저 아이가 내 딸이요. 정말 저 아이가 태어나면서 이 덕수궁이 지금 웃음꽃이 그냥 만발하오. 내 딸이요. 내 딸이라고 이걸 계속 강조를 하는 왜 강조를 했지? 내 딸이니까. 하신 거네. 내 딸이니까 이거 후족시켜줘, 입적시켜줘 달라. 계속 압박을 한 거예요. 결국 이제 총독이 눈치챈 거죠. 아, 지금 뭘 얘기하는지 알겠다. 라고 해가지고 드디어 일본 황실 호족에 입적이 됩니다. 대단하시네요, 진짜.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뭐요? 이 아빠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이것이 결국 덕혜옹주의 비극의 시작이에요. 왜? 아빠가 이걸 모르고 결국 1919년에 네. 돌아가십니다. 아이고. 이때 덕혜옹주의 나이는 8살. 먼저 어떻게? 그러니까요. 너무 어려. 어린데. 너무 어려. 너무 어떡해. 특히 그때 어떤 소문이 돌았냐면 네. 고종이 일본에 의해서 독살되었다. 이런 어떤 이야기가 돌면서 맞아요. 예, 민족적 또 울분이 쌓이고 이게 이제 3.1운동으로 또 이제 확산되는 네. 그런 어떤 힘을 갖게 된 거였거든요. 고종이 죽고 3.1운동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덕혜옹주에게 쏠립니다. 그럴 것 같아. 예, 덕혜옹주의 일거수일투족이 언론에 거의 매일 나오다시피 해요. 왜 그래요?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다 나옵니다. 왜 그러지? 소학교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모습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한번 볼까요? 이렇게 지금 와. 아빠를 똑 닮았어요. 진짜 이마가 완전 네, 정말 아빠를 정말 빼박이에요, 빼박. 너무 닮았는데 또 이런 사진뿐만 아니라 신문 기사에 오늘 덕혜옹주가 어디를 방문하셨다. 덕혜옹주가 시험을 봤는데 시험 성적이 이러하였다. 어머. 저 사진들 기자들이 찍은 거예요? 그럼요. 기자들이 항상 따라다니는 거예요. 계속. 아이고. 네. 근데 다른 분들도 계시잖아요, 왕족들이. 다른 분들도 계실 텐데 네. 왜 유독 덕혜옹주 기사를? 지금 이 3.1운동이 지금 터졌잖아요. 네. 그러면서 어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우리 독립에 대한 어떤 열망 이런 것들이 막 확 타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때 대한제국의 마지막 옹주, 덕혜옹주를 통해 가지고 그 관심을 모으고 싶었던 거예요. 약간 아이콘 같은. 맞습니다. 당시 그 대한제국의 마스코트? 예, 이런 식으로 덕혜옹주가 딱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되면 이걸 바라보고 있는 일본은 어떨까요? 약간 이제 눈에 가시가 되죠. 당연하죠.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지? 다들 왜 이러지? 느낌 안 좋은데? 덕혜옹주가 혹시 한일의 아이콘이 될 수도 있겠다. 예, 덕혜옹주에서 강제로 일본에 유학을 보냅니다. 근데 이때가 어느 시점이냐면 1923년에 일본에서 엄청난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 정말 우리한테 너무 아픈 사건인데 네. 관동 대지진이라는 게 벌어져요. 정말 이 관동 대지진이 벌어지면서 이 도쿄가 그냥 푹썩 내려앉았다고 보시면 돼요. 어마어마한 지진이 벌어졌는데 이때 뭔가 어떤 그 타겟팅이 필요하단 말이죠. 예. 화가 나 있어. 쟤네들 때문이야. 울분이 막 그쪽으로 이제 마녀 쏟아지잖아요. 사냥을 막 시키잖아요. 그렇죠. 이 조센진들이 지금 우물의 독약을 풀고 있다. 그리고 이 조센진들이 지금 집집마다 불을 지르고 다니고 있다. 이 조센진 처녀들의 그 치마 속에 폭탄이 들어있다. 막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런 소문이 막 도는 거예요. 이러면서 일본 그 당시 피해를 받았던 일본 민중들은 분노하겠죠. 타깃을 잡는 거예요. 조센진 사냥을 시작합니다. 민간인들이.
일단 돌아다니면은 일단 무조건 사냥당했네. 그러니까요. 정말 이 식민지 백성으로 산다는 게 어떤 건지를 보여주는 어떤 일단의 모습이었는데 네.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식민지의 공주가 왔다? 어떻겠어요, 분위기가? 얼마나 불안했겠어. 아빠도 없지. 그렇죠. 혼자 여기 와 있지. 분위기 되게 안 좋지. 살해 협박 같은 거 엄청 당하셨을 거예요. 그럴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덕혜옹주의 심리 상황을 보여주는 근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온병이에요. 보온병? 병이요? 왜 보온병일까요? 보온병? 그런 거 아닐까? 애착 인형처럼 항상 있어야지만 편안한? 아니면 고종이 쓰시던 거를 아빠의 이게 유품. 좀, 예, 그건 아니고요. 덕혜옹주 같은 경우는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죽었다? 독살되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 와서 지금 막 분위기가 안 좋은 거죠. 그럼 나도 독살될 수 있겠다. 죽을 수 있겠다. 와, 13살 소녀가 그런 생각까지 했다는 거예요. 예.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일본에서 유학하니까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친구들이 야, 너 이거 먹어. 하면 절대 안 먹어요. 아, 오로지 자기가 갖고 온 보온병에 있는 물만 먹어요. 살인 위협이 있으니까. 얼마나 두려웠으셨을까. 그런 과정에서 비극은 연이어 벌어집니다. 1년 뒤, 1926년이죠. 26년에 오빠 순종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또 3년 뒤, 1929년에는요. 이건 정말 큰 아픔이죠. 자신의 어머니, 귀인 양 씨가 돌아가십니다. 자, 엄마가 죽었어요. 상주니까 예. 그 상복 입고 예를 해야 될 거 아니, 아니에요.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죠. 그런데 일본이 이걸 금지시킵니다. 상복을 입고 예를 취하는 걸 못하게 해요. 왜요? 왜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덕혜옹주의 엄마는 천민 출신. 출신 때문에요? 지금 덕혜옹주는 일본 황실에 들어와 있는데 일본 황실이 천민 앞에 상복을 입고 이건 않는다. 그래도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 게 부모와 자식 관계인데. 천륜인데 그거는 또. 그러니까 그 아빠가 하늘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대성통곡할 일이 또 생겨요. 여기서 아직도 안 아직도 끝났어. 비극이 끝나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당시 여성들한테 가장 중요한 일 바로 결혼입니다. 결혼 또 잘못됐어요? 또 아까 얘기했지만 돌아가시기 전에 가장 걱정이 뭐였냐면 일제강점기였으니까 혹시 일본의 강요에 의해서 일본 사람한테 시집갈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있었던 거예요. 큰 걱정.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한국인하고 이렇게 좀 짝을 지어줘서 잘 사는 모습을 좀 봐야 되겠다. 이게 다 아빠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당시 그 빵빵한 집안 그 대신에 아들을 이렇게 약혼을 시켜요. 다 되는 거 같죠? 네네네. 근데 이 사실을 또 일본이 안 거예요. 어. 일본이 알더니 무슨 소리? 아니 황실로 입적을 시켰는데 이거 보고도 안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안 돼. 결혼까지 그쪽이 허락을 받아야 되는군요. 그러니까 확실히 그렇죠. 소송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그 보고치기 없이 단독으로 할 수는 없다. 라고 해서 약혼이 파기가 돼요. 어머. 나이가 되니까 이제 일본 황실에서 강제로 일본인과 결혼을 시킵니다. 결국 고종이 가장 우려했던 그러네요. 그 일이 발생했네요. 네. 맞아요. 근데 그때 이제 소문이 어떤 소문이 돌았냐면 신체에 장애가 있다고. 아, 막 이런 소문까지 도는 거예요. 결혼식이 있기 그 며칠 전부터 덕혜옹주가 식음을 전폐하고 계속 울었대요. 아, 정말 온갖 소문이 가득한 데다가 일본인과 결혼을 강제로 한다고 생각하면 정말 잠이 안 오죠. 괴소문까지 막 또 그 소식을 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어떻겠습니까? 화가 엄청나고 가슴 아프고 막 난리 났겠네요. 아니 근데 저는 너무 궁금한 게 일본은 그럼 대체 왜 이렇게 그저 억지로 일본인과 결혼까지 시켜가면서 대한제국의 황실을 유지시켜 줬던 네. 거예요? 안 그러면 그 핏줄의 정통성을 계속 가져가잖아요. 이걸 완전히 정통성을 끊어버리기 위한 어떤 그런 의도 속에서 일본인 핏줄을 섞이는 거예요. 섞이고. 예. 흡수하는 그런 느낌이 그렇죠. 그러니까 순혈주의를 못하도록 만들어 놓는 그러니까 것이죠. 우리 조선의 황녀 이런 말을 못하게 그렇죠. 하기 위해서 계속 희석시키는 거.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뻔히 보이는 거라.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조선 사람들은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덕혜옹주도 울고 조선 사람들도 우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 아픔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신문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네. 지금 덕혜옹주가 지금 드레스를 입고 있는 그 네, 네, 모습이에요. 네. 지금 그 옆에 신랑이 서 있거든요. 신랑 사진 지금 어때요? 지웠죠?
신부 지금 드레스 입고 있는 옆에 검은 지금 공기대 있잖아요. 검게. 저 없는 원래 있던 거예요, 사람이? 네, 저게 원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저 지운 거예요? 지워낸 거예요. 그 왜 송기종 마라톤에서 그 일장에 지운 느낌 있잖아요. 어, 여기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네. 이거는 도저히 이걸 기사로 낼 수가 없었다고 본 거죠. 결혼 사진은 당연히 신랑 신부가 함께 있는 사진인데 그러니까요. 저거는 네. 단독 원샷을 내보냈네. 이게 얼마나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아팠을까라는 걸 이 사진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근데 옆에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결혼한 이 신랑, 이 소 다케유키라는 그런 인물인데요. 도쿄대학교 출신의 시인이에요. 예.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집안 자체가 대한제국 옹주와 결혼할 수 있는 급은 아니에요. 이것도 역시 일본의 의도예요. 격화시키는 거예요. 섞으면서 격화시키는 이런 어떤 그 전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있지만 그 바람대로 가지 않습니다. 이 딸을 낳은 이후부터 덕혜옹주에 대한 기사가 싹 사라져요. 딸을 낳고 나서부터요? 네. 이유가 그 기사가 나오질 않아요. 왜 그러지? 이게 참 가슴 아픈 그런 이야기인데 네. 이때부터 이 덕혜옹주의 정신 상태가 최악으로 떨어집니다. 심신이 너무 약해져 계셨구나. 이제까지 쌓인 것들이 이제 이게 몸으로 이제 나타난 거예요. 왜 조현병이라고 아세요? 알죠. 네, 조현병. 근데 이 상황에서 제정신인 게 더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맞습니다. 정확히 지금 말씀해 주신 거예요. 결국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1945년 일본이 패망을 합니다. 일본이 패망을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본 황실에 대한 일본 재정 지원이 끊겨요. 결국 남편도 더 이상 부인을 케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럼 어떻게 그래서 돼요? 결국 정신병원에 아이고. 입원을 하게 되면서 이혼까지 합니다. 아이고. 그리고 더 아픈 기억. 그 둘이 이혼하고 나서 딸이 결국 자살해요. 예. 이게 산속으로 들어가는데 제가 볼 때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진짜. 예. 그 딸도 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그 어머니를 바라보는 어떤 이 모습들 속에서 딸도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고 결국 그렇게 되면서 정말 이 파탄의 그 끝을 가게 된 거죠. 진짜 너무 그 몇 년 동안 그 어린 나이부터 시작해가지고 평생을 고통을 받았는데 평생을. 진짜. 맞아. 그 한 여인의 삶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래도 광복됐잖아요. 네. 이제 정말 그리고 그리던 자신의 고향으로 그래도 오면서 또 마음의 치유를 또 할 수 있잖아요. 네. 다시 왔어요? 못해. 왜요? 대한민국에서 거부합니다. 일본 사람이랑 결혼했다고? 아니 왜냐면 왜였을까? 왜냐면 이제 이승만 정부가 들어선 거예요. 들어섰는데 대한제국의 그 핏줄이 들어와서 스포트라이트를 다시 받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사람의 도리로 이렇게 좀 모셔라도 올 수 있지 않나요? 이유는 있어요. 왜냐면 나라를 식민지로 만든 게 누군데 이 사람들 때문인데 이 사람들이 여기 왜 와야 되는데 자의적으로 간 건 아니잖아요. 물론 그렇죠. 자의적으로 간 희생양인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국이 안 됩니다.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계속 넘어가다가 결국 이승만 정부가 끝나고 나서 박정희 소장이 이제 권력을 장악하는데 그때 고종이 약혼시키려고 했던 그 김장한의 형이 있어요. 그 형 김을한 마침 기자였어요. 이 기자가 그 박정희 당시 의장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을 만납니다. 만나고 나서 지금 일본에 덕혜옹주라고 대한제국의 그 마지막 황실의 딸이 있는데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이제 모셔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자 이제 그때 이 박정희 의장이 뭐라고 하냐면 고종이 딸이 있었어?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거예요. 수십 아예 년간 지워버렸구나, 스포트라이트에서 대한민국에서. 그렇죠. 시간이 그렇게 지나면서 기사를 내고 네, 우리 시간이 지나면 아이콘이었는데. 완전히 잊혀진 거예요. 고종이 딸이 있었어? 허허, 그럼 모셔봅시다. 라고 해가지고 1962년 드디어 덕혜옹주가 들어옵니다. 오셨습니까, 봉주님? 몇 년 만이에요. 너무 네. 많이 지났다 시간. 그래서 이 창덕궁 낙선제에서 네. 머무시다가 1989년에 결국 돌아가세요. 어지러이 물든 그대
세상 속 달이 저문 밤 하늘 같죠. 스치는 바람에 꽃잎들조차 박형주가 낙선제 생활하시면서 썼던 네. 글귀가 있었대요. 이게 정신이 그래도 돌아오셨을 때 네네. 꽤 정상적인 어. 어떤 상황에서 쓰신 글이 있다고 하는데 혜정 씨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제가 한번 네. 나는 낙선제에서 오래오래 살고 싶어요. 전하, 비전하, 보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우리나라.